안녕하세요. 유현입니다. 이번에 21년 4월 17일에 시행된 9급 공채시험 교정학 개론 기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9급 공채 교정학 개론 문제는 비교적 좀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의 난이도는 좀 쉬운 편.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수험생마다 이제 편차가 있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특히 한 문제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 요거는 이제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문제로 구성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교정학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의 어떤 방향은 조금 교정학 파트와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교정학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대체로 무난한 평이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비중으로 보면 우리 교정학 파트하고 형사정책 파트로 나눠보면 교정학 파트가 9문제 나오고요. 형사정책 파트는 11문제. 그래서 기존에 보면 교정학 파트가 조금 몇 문제 더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형사정책 파트가 더 많았다는 게 약간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령 비중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총 판례 포함해서 85%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 교정학 파트에서 8개, 그다음에 이론 부분, 교정학 파트 이론 부분 하나, 그리고 교정학 파트의 형사정책 파트의 법령에서 또 8문제, 그리고 여기 판례 하나, 이론 2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가 이런 비중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중에 판례도 거의 법령의 해석이고 또 형사소송법 조문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 법령 비중이 17문제죠. 그래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법령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늘 교정학 파트에서는 이론보다는 법령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출제됐다. 이 부분도 앞으로 향후 여러분 준비하시는데 좀 신경을 써서 법령을 많이 꼼꼼히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법령에서는 역시 매년 마찬가지로 올해도 형집행법령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총 7개가 출제됐습니다. 형집행법령에서 7개, 그리고 소년법 관련 문제, 소년법과 또 소년법의 어떤 내용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 포함해서 총 3문제가 나왔고 소년법이 조금 많이 나왔죠. 나머지는 뭐 수용자 등 호송 규정이라든지 보호관찰법, 실효강호법, 성충동 약물치료법,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런 문제에서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나머지 법령의 출제는 거의 비슷한 비중이었죠. 각 법당 형사정책 파트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나머지 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난이도를 이건 뭐 수험생마다 아마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중하에서 상문제가 하나 정도 그 판례 문제 이거는 이제 교정 파트의 판례라기보다는 형법 관련 판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넓게 보면 교정 파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됐다. 그리고 하나의 지문은 또 형사소송법 지문입니다. 우리 교정학 파트의 법령 조항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였고 나머지 중급 하나, 뭐 하급 18. 이 비중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때로는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또는 득점에 조금 실패하신 분들은 이거의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보다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틀린 문제를 고르는 문제보다 이렇게 옳은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약간 어려운 경향이 있죠.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소년법상 보호처분 설명 옳은 것입니다. 1번 사회봉사명령 정확히 맞죠? 14세 이상이기만 해야 된다. 이것도 출제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이 출제됐던 파트고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수강명령 장기소년 송치는 14세 아니죠. 12세 이상입니다. 3번 보호관찰관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틀렸죠? 네, 기간 1년 범위 냅니다. 1년 이내. 다음 4번. 수강명령 200, 사회봉사 100시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잘못됐죠.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200시간입니다. 그래서 다 익숙한 지문 드릴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 성폭력 범죄자 성추행동 약물치료법입니다. 옳지 않은 것. 1. 치료명령. 지휘는 검사가 하고 보호관찰관 집행 맞죠. 2번이 틀렸죠. 치료명령 받은 사람은 형집행 종료 면제, 가석방, 치료감호 집행 종료, 가종료, 치료 위탁되는 날부터 7일이 아니고 10일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사면 신고할 것, 이건 다른 법령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공통된 특징이 10일 내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것. 평상시 강의할 때 이렇게 관련 법령을 묶어서 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 다음 3번. 집행 중 구속영장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바로 집행정지 사유 중에 하나 맞고요. 4번. 치료기간 연장될 수 있는데 이때 총합산, 그죠? 종전기간 합산하여 15년까지입니다.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 옳지 않은 것. 1. 덕데일의 범죄 유전의 결과 견해를 밝힌 대표적. 맞죠? 덕데일 하면 듀크가 연구, 그리고 아담 듀크가의 후손들 7대 후손까지 쭉 종합적으로 해봤더니 이러한 불량 가계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집안의 여성과 결혼해가지고 이런 후손을 낳아가지고 이러한 안 좋은 각종 범죄자들이 많이 탄생했다. 그래서 유전이라는 걸 증명하는 중요한 연구였고, 그다음에 2번 랑게, 바로 이것도 유전과 관련된 일란성쌍생아와 이란성쌍생아 비교했을 때 일란성쌍생아가 더 유사한 행동 경향, 바로 유전적 요인이 크다라는 설명이죠. 3번이 답입니다. 달가드와 크릭넨. 자, 쌍생아 연구에서 환경적 요인이 고려될 때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 변함이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냐면 범죄 발생에서 유전적 요소는 중요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함을 강조한 학자들입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허칭스와 매드닉. 입양아 연구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범죄성. 양부모냐 생부모. 그러면 생부모의 더 범죄성이 아이에게 유전이 됐다. 그죠? 유전적인 요인은 생부모의 영향을 더 받는다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수용자 등 호성 규정상 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수용자 등 호성 규정에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올해 나왔습니다. 1번 피유 호성자가 도주를 했다. 서류와 금품은 어디로 보낸다? 수송이 아니라 발송한 곳, 발송관서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이고요. 그다음에 2번 교도소, 구치소, 지소관의 호성, 이건 교도관이죠. 그다음에 그 외의 호성은 경찰관이라든지 검찰청 직원이 하게 돼 있고, 이거는 출제가 많이 됐던 지문입니다. 다음 3번 호성 중에 영치금품을 호성관에게 탁송한 때 이때에는 누가 책임? 바로 호성관서가 보관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 발송관서의 보관 책임, 그죠? 나머지는 발송관서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호성관의 여비, 피호성자의 호성비용, 이것도 비용 누가? 호성관서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피호성자를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숙식을 하게 했다. 그러면 그때에는 바로 교정시설, 경찰관서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요.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형집행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입니다. 교정자문위원회가 최근 몇 년 전에 바로 일선 교도소 교정시설에 두었다가 지금은 지방교정청에 두는 걸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1번 수용자의 관리, 교정, 교화 등 사무에 관한 소장의 자문 틀렸죠?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도소회가 아니죠? 지방교정청에 둔다. 그다음 2번 교정자문위원은 5인에서 7인, 이건 예전 교도소 교정시설에 있을 때고 지금은 지방교정청으로 하면서 숫자가 늘었죠.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성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학식 경험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소장이 추천이 아니죠. 이제 지방교정청으로 갔으니까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입니다. 다음 3번 교정자문위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다. 그럼 부위원장이 하고, 부위원장도 못한다 그러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대부분 위원회의 직무 대행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연장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규정자문위원회 여성은 4명 이상으로 한다. 이거 정확히 옳은 표현입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형집행법상 징벌 옳지 않은 것. 1. 수용자가 징벌 집행 중에 있거나 집행이 끝난 후 면제되는 6개월 내에 다시 대상행위를 했다. 바로 가중사유죠. 이때에는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수정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하나여 분리수용할 수 있다.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분리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맞는데 앞에 하나여라는 단어가 틀렸죠. 그러니까 조사기간 중 분리수용 사유는 2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하면서 보통 위, 증 이렇게 가르치는데 위해를 하거나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위, 그다음에 증거인멸할 우려. 그래서 이 2가지 사유입니다. 밑에 해설에 자세히 나와 있죠. 다른 사람에게 위해 끼칠 우려 또는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도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여가 잘못됐고요. 자, 다음 3번.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 행위의 동기 정황, 교정능력을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할 만한 사안이 있다.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바로 위원회가 유예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고요. 4번. 징벌위원회 위원장 포함 5, 7인이고 그 다음에 바로 위원장은 누구다? 소장 바로 다음 순위자.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인데 이게 이제 판례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올해 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판례 내용이 교정학 파트의 판례라기보다는 형법 판례에 가깝기 때문에 조금 출제가 좀 난해했고 이거 과연 교정학 문제 맞나? 싶은 느낌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에 조금 더 세심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어쩔 수 없죠. 모든 수험생의 공통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고요. 자, 1번 지문.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무죄 판결 받기까지 미결 구금 일수도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경우로 보아 국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에 형의 전부 일부를 산입한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무슨 얘기냐면 형법 7조에는 외국에서 형 전부 일부 형이 집행이 된 사람은 그것을 산입한다. 그 기간을 산입한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그거는 유죄 판결이 외국에서 확정이 돼서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전제로 한다. 우리 판례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미결구금일수는 실제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산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해야 하고 별도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이상 형법 56조에 열거하는 가중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감경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건 법 해석의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법정형이 있고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을 하면 처단형이 나오고 그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처단형이라고 하는 거는 가중감경 사유가 형법 56조에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다음 3번. 판결 지문에서 경합범 일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지만 그 경우라도 미결구금일수 전부 일부가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는 것을 확정되었다면 본형이 실형이든 집행유예가 된 부가형이든 불문하고 미결구금일수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형에 산입이 돼서 이미 그죠? 계산이 된 거죠. 그때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산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바로 미결구금일수를 보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4번.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 경험 있는 사람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이죠. 네, 이건 법 조항이고요. 형사소송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형집행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법무부 장관은 이송 승인에 관한 권한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정청에 위임할 수 있다. 장관이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 위임 규정은 법무부령이 아니죠. 대통령령입니다. 이렇게 위임 규정을 물어보는 거는 조금 여러분 헷갈릴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3번 지문이 워낙 쉬운 옳은 지문이었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분류가 되고요. 자, 2번.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 중지하고 지방교정청장에게 알리는 게 아니죠. 이송을 하게 되니까 이송받을 소장이 있죠.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다음 3번. 소장은 수용자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면 바로 장관 승인받아서 치료 감호시설 이송할 수 있다.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대표적인 지문입니다. 옳은 지문 정답이고. 4번.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대상을 하거나 다른 교실에서 징벌 대상이 한 사실이 이송대로 발각이 됐다면 인수한 지방교정청장이 나오면 안 되죠. 누구가 이상하죠? 교도소관 이송이잖아요. 소장이죠. 인수한 소장이 징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9번 문제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용자 선정 기준. 외부 기업체 통근 작업자와 또 개방지역 작업자 간의 이런 기준의 차이가 있죠. 공통된 기준도 있고 다른 기준도 있고 아마 여러분 익숙하게 잘 정리되어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억번. 나이 기준이 19세가 아니죠.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작업 수행에 건강에 장애 없을 것 들어있습니다. 니은은 옳고. 디귿 일반 경비 처우급은 개방지역 작업 대상자는 낼 수 있지만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귿 탈락. 그다음에 그러니까 외부 통근 작업은 개방과 완화경비 처우급에 한정하죠. 그다음에 리을번. 가족, 친지, 교정위원 등과 접견, 편지, 전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바로 공통된 기준입니다. 니은, 리을이 맞고. 그다음에 미음번.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직업훈련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7년 미만이면서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음도 틀렸고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이죠. 1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고르시옵니다. 참 올해는 옳은 것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좀 비교적 많았습니다. 1번.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정실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별도 마련된 주식 지급 이런 걸 지급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의학적인 전문가 있죠. 교도관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듣게 돼 있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소장은 수용자의 나이 적성 고려가 필요하다면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 횟수 이것도 다예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전화도 늘리고 접견 횟수도 늘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2번도 틀렸고. 3번.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적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 공관 영사관 장 관원 가족에게 이를 10일 이내가 아니고요. 사망을 하면 즉시 알리게 돼 있어요. 바로 사망에 대한 절차를 또 가족에게 통지도 하고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즉시 알려야 한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거동 불편을 혼자 목격하기 어렵다면 바로 교도관 또는 자원봉사자 다른 수용자에게 목격 보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죠. 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11번.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 절차 옳지 않은 것.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경찰서장은 직접 소년부의 성취 여기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촉법소년이죠. 성취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소년법상 대상인 보호 처분의 대상인 소년은 범죄 소년이 있고 촉법 소년이 있고 이 지문에 해당이 되는 1번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게 촉법 소년이죠. 그다음에 우범 소년이 있는데 우범 소년 바로 경찰서장이 촉법 소년과 우범 이 둘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을 발견했다. 그러면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여기서 범죄 소년이 빠져 있는 이유는 범죄 소년일 경우에는 14세 이상인 소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면 형사 재판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으로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촉법과 위법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범죄 소년은 검사에게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답이고요. 다음 2번. 보호사건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사건을 다른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바로 이 소년부
어떤 재량에 의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송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있고요. 3번. 소년법 판사는 사건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면 기일 지정 본인 보호자 참고인 소환할 수 있다. 이건 뭐 소년법 판사의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보면 되겠고. 4번. 소년법 판사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다면 끝나는 거죠. 취지 결정하고 본인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보호 처분할 수 없, 불처분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됐고, 네,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범죄 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폐리는 범죄자의 통제 밖에 있는 힘이 범죄성의 원인이므로 범죄자에게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는 된다. 그래서 폐리 같은 경우는 초기 범죄 사회학자죠. 그래서 사회 환경적 원인을 강조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을 두고 있는 겁니다. 다음 2번. 범죄의 연구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 추구. 그래서 실증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누구보다도 체계적이고 어떤 원인 이런 거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 자, 3번.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불명확한 법률은 이러한 합리적 계산을 불가능하여 범죄에 좋지 않다. 틀렸죠. 일단 인간이 합리적 경제적으로 계산하여 결정하는 존재다라는 말은 실질주의와 반대인 바로 고전주의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이 범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제정을 통해서 그 법률을 통한 억제, 소위 법률적 억제 효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번은 관계가 없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에 4번. 범죄는 개인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규범 책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는 건 고전주의적 시각이고 과학적 분석 가능한 개인적 사회적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의지가 아닌 어떤 소질이나 환경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바로 소위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그 측면을 강조한 실증주의의 표현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소년사법의 대표적인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 옳지 않은 것. 1. 소년법원은 범죄 사회성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 개선 재활 철학을 이용한다. 그래서 일반 성인보다는 처벌보다는 교육이나 범죄 예방 이런 재활 쪽에 초점을 둬서 두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2번. 소년법원은 범죄 소년은 물론이고 촉법, 우범 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 발견, 조기 처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인 같으면 이 촉법 소년 나이가 어려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능력이 없는 거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범 소년은 범죄 우려가 있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예요. 범죄 우려가 있고 무단 가출, 설한 난동 이런 아이들. 형사처벌의 대상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인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한정적이지만 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에게도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조치를 통해서 장래에 범죄자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기 발견이나 조기 처우에 맞는 제도를 두고 있죠. 3번.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 법원에 비하여 비공식적이고 융통성. 그래서 뭐 비공식적 예를 들면 뭐 학교 복리시설의 장애 어떤 촉법소년, 우범소년, 뭐 범죄소년 발견했을 때 뭐 통고 제도라든지 또 이런 각종 비공식적 제도라든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전문가의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4번.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 기능과 심사 기능과 절차 과정이 잘 조직화되지 못한 한계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원은 소년법원의 체계에 맞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소년법원의 소년 보호 사건에 있던 관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정법원이라든지 지방법원 소년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법 체계 내에 시스템 하에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형집행법상 수용자 보호실입니다. 옳은 거 고르시옵니다. 1번 소장은 수용자 교도관 제지에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하여 다른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했다. 강제력 행사, 보호장비 사용에도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실이 아니죠. 이건 뭐죠? 진정실 수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보호실 수용은 자살이라든지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럴 때 하는 게 보호실이고 여기 소란행위, 뭐 강제력 보호장비로 목적할 수 없다 등등 나오면 이건 진정실 수용 사유죠. 자, 2번 수용자 보호실 수용기간 15일 이내 그리고 소장은 특히 계속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의무관 의견 고려 1회당 7일 범위 연장.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호실의 기본 수용기간과 연장 규정 정답이고요. 3번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 연장할 때 사유를 가족에게 이건 가족에게 통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에게 알리게 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을 수용하겠다라는 걸 알리게 되는 거. 본인에게 알리게 돼 있고 가족 통지는 언제 등장하냐면 접견, 서신,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이 될 때 이런 거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접견, 서신, 전화 평상시에 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경우에만 가족에게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4번.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개월 아니죠?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자, 15번입니다. 형집행법령상 접견 옳지 않은 것. 1. 수용자가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와 접견할 때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 바로 차단되지 않는 곳에서 접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게 한답니다. 다음 2번.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회복,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이 되는 변호사 접견하는 경우 횟수 틀렸죠? 월 2회가 아니라 사건당 2회입니다. 월 2회는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일 때 월 4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거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회복이나 재심 청구 사건의 대리인은 횟수가 다릅니다. 사건당 2회니까 2번이 답입니다. 최근에 1, 2년 내에 바뀐 법령 중에 출제가 됐던 거죠. 다음에 3번. 소장은 범죄 증거인멸, 법령 저촉할 우려가 있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내용, 접견 내용,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접견에 대하여 청취, 기록,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이 되어 있죠. 저는 이제 평상시에 간단하게 뭐 법, 증, 교환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바로 그 사유도 정확히 맞습니다. 법령 조촉, 증거인멸, 교화 사회 복귀, 안전질서 바로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사유입니다. 자, 다음 4번.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할 때 바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접견할 수 있다. 이건 재량입니다.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옳은 표현입니다. 네, 됐고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법령상 형사 조정 대상 사건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 옳은 거 오르시죠. 옳은 거.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는 그 예외 규정 중에 가로 열고 이러이러한 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로 그거를 찾아내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의 도주염려라든지 3번의 공소시효 완성 임박 그리고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염려 거기에다가 또 불기소 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우리 법령에는 우리 해설에 있다시피 불기소 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 해놓고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조정의 대상이지만 조정할 수 없는 회부할 수 없는 대상이지만 가로 열고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소유예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뭐 시험에서 또 이런 유사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유심히 정리를 해놨을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됐고 다음 17번입니다. 보호관찰법상 갱생보호제도 옳지 않은 것. 자, 1번.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때 바로 이건 청문 대상이죠. 청문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청문이라고 하는 건 이런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말할 기회, 그죠? 들어보는 거죠. 말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2번. 법무부 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생보호사업 허가받은 6개월 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다면 필요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두 가지예요. 지금 요 2번 지문에 있는 경우와 또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거. 이거는 허가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일 때는 반드시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자, 3번.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보호 아니죠.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자기 힘으로 나가서 사는 게 스스로 갱생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스스로
당장 먹을 거리 잠잘 곳이 없는 아주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원한다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 법령에서는 신청에 의하여 신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의적 갱생보호라고 합니다. 신청이 있을 때 하나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은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직권에 의한 보호제도는 없다. 그래서 3번 답이고요. 4번 갱생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로 공단이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출연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규정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의 하나죠. 형태로 옳지 않은 것. 1번 출소자에 대한 원조라든지 지역사회 융합 재통합, 사회적 낙인 문제 전환제도. 이건 모두 바로 지역사회 규정, 사회내 처우와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4번에 범죄자의 선별적 무력화란 말은 소수의 위험한 중루 범죄자를 교도소에 격리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교도소에 장기간 구금한다는 말은 사회 내처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역사회 규정과는 전혀 거리가 멀죠. 4번이 답입니다. 자, 19번 전자장치 부착법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되는 준수사항. 3번이 답입니다. 자, 이게 전자장치 부착법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정이 돼서 들어왔던 중요한 조항이었고요. 3번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가 그 부착명령 부과 시 준수사항 중에 요런 경우에는 19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겐 반드시 준수사항을 부과해라 라는 게 등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지문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 장소의 출입 금지. 이게 나중에 추가로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될 사항으로 규정이 되긴 했는데 요거는 예외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에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설문의 취지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자, 다음 20번입니다.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의 내용 옳은 거 고르시오. 1. 치료감호 대상자는 의사 무능력, 심신미약으로 인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징역형 아니죠? 금고 이상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기간, 치료감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과 정신성적 장애인 바로 15년이죠.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정답이죠. 3번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가 가족료 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 기간 자동으로 가족료가 되면 보호관찰이 시작이 되고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년 틀렸습니다. 4번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치료감호가 종료하지 않는다. 아니죠. 가족료라든지 치료 위탁이 된 이후에 바로 이 보호관찰 기간이 그 3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치료감호는 그냥 끝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되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다 끝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올해 시험 본 분들 잘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또 향후에 또 교정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출의 경향을 어느 정도 대비해서 또 다음 시험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고, 문제의 어떤 수준으로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한 문제, 판례 문제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낼 만한 문제들이고 무난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좀 유사한 문제들도 좀 꼼꼼하게 앞으로 분석을 하면서 다음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